여러분은 혹시 이런 상상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내가 늙어서 똥오줌을 못 가리게 되면 그래도 자식들이 나를 존경해 줄까? 안녕하세요. 저는 10년째 요양보호사로 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주간보호센터에서 만난 가장 충격적이고도 슬픈 어머니의 고백입니다. 이 이야기는 특별한 누군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의 미래일지도 모르는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어머니는 정신이 멀쩡한데도 자식들 앞에서 일부러 미친 척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벽에 똥칠을 하고 며느리에게 욕을 퍼붓고 스스로 괴물이 되기를 선택하셨죠. 도대체 왜 그러셨을까요? 그 이유는 단 하나. 자식들이 죄책감 없이 나를 버리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런 부모님의 마음을 이해하신다면 잠시 멈추고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더 많은 분들이 이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공유 부탁드립니다. 자식의 행복을 위해 스스로 현대판 고려장을 기획한 어느 어머니의 처절한 6개월의 기록. 지금부터 그 눈물겨운 연극에 생애 마지막 연극의 막을 올립니다. 2024년 11월에 어느 차가운 새벽 4시, 창밖은 아직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고 방 안의 공기는 마치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난방을 아끼느라 보일러를 꺼둔 탓에 숨을 쉴 때마다 하얀 입김이 피어올랐죠. 그런데 그 차가운 공기 속에서 제 아랫도리만 이상하게 뜨겁고 축축했습니다. 엄마, 엄마. 칠순이 넘은 제 입에서 갓난아이 같은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 울음소리는 마치 70년 전 제가 갓 태어났을 때 울던 그 첫 울음처럼 처절하고 애처로웠습니다. 축축하고 뜨끈한 기운이 허벅지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또 실수했습니다. 며칠 전부터 괄약근이 말을 안 듣더니 오늘은 아주 댐이 터지듯 놓아버렸습니다. 오줌만이 아니었습니다. 뱃속에서 꾸르륵거리던 것이 이건 정말 최악이었습니다. 냄새가 올라왔습니다. 그 역겨운 냄새가 제 코를 찔렀고 수치스러움에 얼굴이 화끈거려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이불 속에서 손을 더듬거려 봤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요 전체가 축축하게 젖어 있었고 그 끈적끈적한 느낌이 피부에 달라붙어 있었습니다. 준아야. 큰아들을 불렀지만 안방은 조용했습니다. 아니, 조용하지 않았습니다. 문틈으로 날카로운 속삭임이 새어나왔죠. 냄새. 또 시작이네. 여보, 당신이 좀 가봐. 아이씨, 내일 중요한 미팅 있는데 잠도 제대로 못 자고. 그럼 나보고 가라고? 나도 내일 출근해야 돼. 진짜 이제 한계야. 요양원 알아봐야겠어. 그나저나 어머니 통장 비밀번호는 알아냈어? 아직. 저번에도 안 가르쳐 주셨어. 그리고 그때였습니다. 제 울음소리보다 더 선명하게 귓가를 때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바스락, 바스락. 그건 종이 넘기는 소리였습니다. 서류를 뒤지는 소리, 서랍을 여닫는 소리. 여보, 시골집 땅 문서 찾았어? 아직이야. 어머니가 어디다 숨겨뒀는지 빨리 찾아야 돼. 어머니 정신 더 나가기 전에. 그리고 요양 등급 나오면 정부 지원금 얼마나 나오는지 알아봤어? 1등급 나오면 월 150만 원 정도래. 그럼 이 집 전세 놓고 그 돈이랑 합치면 그럼 대출 이자는 갚을 수 있겠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미는 똥오줌에 젖어 춥다고 울고 있는데 자식들은 그 옆방에서 내 재산을 계산하고 있었던 겁니다. 마치 제가 이미 죽은 사람인 것처럼, 아니 죽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나는 이제 어머니가 아니구나. 처리해야 할 폐기물이구나. 아니,
돈으로 환산되는 숫자일 뿐이구나. 30분이 지나서야 큰아들이 들어왔습니다. 문이 열리는 순간 복도에 찬 공기가 방 안으로 밀려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형광등 불빛이 켜지자 제 비참한 모습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오줌과 똥으로 범벅이 된 이불, 헝클어진 백발, 겁에 질린 표정. 그런데 아들의 손에는 일회용 비닐장갑이 들려 있었습니다. 노란색 고무장갑도 아니고 투명한 비닐장갑. 마치 더러운 쓰레기를 치우는 청소부처럼, 아니 시체를 다루는 장의사처럼. 아, 어머니, 제발 좀, 기저귀라도 좀 차고 계시면 안 돼요? 매번 이러시면 저희가 어떻게 해요? 매번이라는 말이, 그리고 저 비닐장갑이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그 순간 40년 전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준이가 2살 때였죠. 장염에 걸려서 하루에도 10번씩 설사를 했었습니다. 기저귀가 모자라서 제 속옷을 찢어 기저귀를 만들었고, 빨래가 마르기도 전에 또 싸서 결국 맨손으로 똥을 닦아냈었죠. 아니, 맨손으로만 닦은 게 아니었습니다. 한겨울에 찬물밖에 없어서 제 입에 물을 머금고 데운 다음 그 물로 아이 엉덩이를 씻겨줬었습니다. 똥 묻은 기저귀를 손빨래하다가 손톱 밑까지 똥이 들어가도 그게 더럽다는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 아들은 비닐장갑을 2겹이나 끼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일어나세요. 씻겨드릴게요. 아들이 저를 부축하려 했지만 마치 오염된 물건을 다루듯 최대한 몸을 멀리하며 겨우 팔만 내밀었습니다. 그때 며느리가 들어왔습니다. 우에, 아, 냄새. 며느라이는 곧바로 코를 막고 창문으로 달려가 활짝 열어젖혔습니다. 11월의 차가운 바람이 제 몸을 핥히듯 들어왔지만 며느리에게는 그것보다 냄새를 빼는 게 더 중요했나 봅니다. 여보, 페브리즈 어디 있어? 거실 TV 밑에. 며느리는 페브리즈를 들고 와서 방 안 곳곳에 뿌려댔습니다. 칙칙칙. 그 소리가 마치 제게 더러운 것이라고 욕하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죄송한데요. 이 이불은 그냥 버려야겠어요. 빨아도 냄새가 안 빠질 것 같아서. 며느리는 손끝으로 이불 끝을 집어들며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그 이불은 제가 시집 올 때 친정 어머니가 손수 지어주신 것이었습니다. 50년을 함께한 이불. 준이가 태어났을 때도 민수가 태어났을 때도 이 이불에 싸서 재웠던. 하지만 이제는 그저 버려야 할 쓰레기가 되어버렸습니다. 화장실로 가는 길은 끝이 없을 정도로 멀게 느껴졌습니다. 복도를 지나면서 거실에 걸린 가족 사진이 보였습니다. 10년 전 제 환갑잔치 때 찍은 사진. 그때만 해도 저는 든든한 가장의 어머니였고 자식들은 제 곁에서 활짝 웃고 있었죠. 그런데 지금은 비닐장갑을 낀 아들이 저를 끌다시피 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옷 벗을게요. 차가운 화장실 타일이 발바닥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형광등 아래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은 정말 괴물 같았습니다. 똥오줌으로 얼룩진 잠옷, 뼈만 앙상하게 남은 몸, 듬성듬성 빠진 백발. 팔 들어보세요. 아들이 샤워기로 물을 뿌렸습니다. 차가운 물이었습니다. 차가워. 차가워. 에이, 따뜻한 물인데 무슨. 아들은 몰랐겠죠. 제가 느낀 차가움이 물의 온도가 아니라 그의 눈빛에서 오는 것이란 걸. 한 번도 제 얼굴을 쳐다보지 않고 마치 더러운 그릇을 닦듯 기계적으로 제 몸을 씻기는 그 손길의 차가움이란 걸. 씻고 나와 깨끗한 옷을 갈아입었을 때 거실에는 온 가족이 모여 있었습니다. 큰아들 내외, 작은아들 내외. 새벽 5시가 넘은 시간인데도 다들 옷을 갖춰 입고 앉아 있었습니다. 마치 재판정 같은 분위기였죠.
테이블 위에는 계산기가 놓여 있었고 여러 서류들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요양원 팸플릿, 병원 진단서, 그리고 제 통장 사본까지. 어머니, 이제 결정하셔야 할 때가 온 것 같아요. 큰 며느리가 차가운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저희가 더 이상은 정말 힘들어요. 그때 작은 아들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형, 그래도 우리 엄마인데. 그래서 요양원 보내자는 거잖아. 거기가 전문가들 있어서 더 잘 돌봐줄 거야. 근데 비용이 어머니 연금이랑 정부 지원금 합치면 될 거야. 그리고 이 집 전세 놓으면 그들은 제가 바로 앞에 있는데도 마치 제가 없는 것처럼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때 멀쩡하던 제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그래, 차라리 미치자. 내가 진짜 미친년이 되어줘야 너희가 마음 편히 나를 갖다 버릴 수 있겠지. 그것이 내가 너희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사랑이겠지. 저는 그날부터 생애 마지막 연극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후 주간보호센터로 가는 날이었습니다. 어머니, 오늘부터 낮에는 센터 다니시는 거 아시죠? 큰아들이 제 팔을 잡았습니다. 여전히 비닐장갑을 끼고 있었죠. 집을 나설 때도 차에 탈 때도 그는 절대 맨손으로 저를 만지지 않았습니다. 센터 건물은 오래된 상가 2층에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도 없어서 계단을 올라야 했는데 아들은 제가 느리게 걸을 때마다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이고, 벌써 9시야. 나 회사 늦겠네. 문을 열고 들어서자 따뜻한 공기가 저를 감쌌습니다. 난방이 잘 된 곳이었죠. 그리고 향긋한 커피 냄새가 났습니다. 집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맡아보지 못한 냄새였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오늘 처음 오시는 분이시죠? 젊은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환하게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이름표에는 김미영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네, 어머님 성함이 박순자 어르신이시네요. 어서 오세요. 그녀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맨손으로요. 비닐장갑도 없이, 고무장갑도 없이 그냥 따뜻한 맨손으로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머니 손이 참 고우세요. 피부가 참 곱고 예쁘신데요. 그 순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언제였던가? 작년이었나? 며느리가 제가 만든 김치를 보고 이렇게 말했었죠. 어머니, 앞으로는 김치 담그지 마세요. 어머니 손 닿은 음식은 좀 그래서요. 저희가 사 먹을게요. 그때의 그 모멸감, 그 상처가 아직도 가슴 한구석에 박혀 있었는데 이 낯선 선생님은 제 손이 곱다고 예쁘다고 말해주었습니다. 어머니, 차 한 잔 드실래요? 따뜻한 유자차 있어요. 선생님이 제 손을 이끌고 테이블로 안내했습니다. 다른 어르신들이 여럿 앉아 계셨는데 다들 저를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새로 오신 분이구나. 여기 좋아요. 선생님들이 참 잘해주셔. 옆에 앉은 할머니가 제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그 손길도 따뜻했습니다. 유자차를 마시며 창밖을 보니 큰아들의 차가 빠르게 사라지는 게 보였습니다. 아마 회사에 늦을까봐 서두르는 것이겠죠. 저를 버려두고 가면서도 뒤돌아보지 않는 그 뒷모습이 왜 그렇게 서럽던지. 어머니, 혹시 불편한 데는 없으세요? 미영 선생님이 제 옆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아니, 괜찮아요. 그런데 어머니, 표정이 좀 슬퍼 보이세요. 무슨 일 있으세요? 그 물음에 저도 모르게 입이 열렸습니다. 저는 이제 쓸모없는 사람이 된 것 같아요.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는 정말 소중한 분이세요. 소중하다니. 제 자식들은 저를 만지는 것도 싫어해요. 비닐장갑을 끼고 마치 병균 덩어리 대하듯
말을 하다가 목이 메었습니다. 선생님이 제 등을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그 손길이 어찌나 따뜻하던지 마치 돌아가신 친정어머니가 쓰다듬어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그건 자식들이 아직 어머니의 소중함을 모르는 거예요. 언젠가는 깨닫게 될 거예요.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식판에 밥과 국, 반찬이 정갈하게 담겨 나왔습니다. 된장찌개와 시금치나물, 계란말이. 특별한 건 없었지만 따뜻한 밥이었습니다. 집에서는 이미 몇 달째 혼자 먹고 있었거든요. 아침은 며느리가 출근하면서 냉장고에서 꺼내놓은 찬밥과 김치, 점심은 라면, 저녁은 가족들이 먹고 남은 것들. 이거 맛없으면 저희가 다시 해드릴게요. 라던 며느리의 말이 생각났습니다. 하지만 그런 일은 한 번도 없었죠. 맛없다고 해도 그냥 참고 드세요가 전부였으니까. 그런데 여기서는 어머니, 국이 짜지 않으세요? 싱겁게 다시 끓여드릴까요? 반찬 더 드릴까요? 계란말이 드시고 싶으시면 더 있어요. 선생님들이 계속 물어봐 주었습니다. 마치 제가 정말 소중한 손님인 것처럼. 오후가 되자 노래교실이 시작되었습니다. 자, 오늘은 어머니들이 좋아하시는 트로트 한번 불러볼까요? 젊은 남자 선생님이 기타를 들고 나왔습니다. 다들 손뼉을 치며 노래를 따라 불렀고 저도 어느새 흥얼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제 머릿속이 갑자기 맑아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집에서는 하루 종일 TV 소리만 들으며 멍하니 앉아 있었는데 여기서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노래하니 정신이 또렷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 나도 아직은 사람이구나. 혹시 부모님을 요양원이나 주간보호센터에 모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서로의 마음을 위로하고 공감하는 공간이 되길 바랍니다. 하지만 오후 4시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 되자 다시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내일도 꼭 오세요. 내일은 샌드위치 만들 거예요. 미영 선생님이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정말 제가 와도 되나요? 당연하죠. 어머니가 안 오시면 저희가 섭섭해요. 작은 아들 민수가 저를 데리러 왔습니다. 역시 그도 차 문을 열어주며 조심스레 거리를 두었죠. 어때요, 어머니? 거기 괜찮아요? 응, 괜찮더라. 다행이네요. 형수랑 얘기했는데 앞으로 매일 가시는 거예요. 집에 혼자 계시면 위험하니까. 위험하다. 그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제가 위험한 존재인가요? 아니면 제가 있는 게 위험한 건가요? 집에 돌아오니 가족들은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저희 먼저 먹고 있었어요. 어머니 것은 따로 차려놓았으니까 드세요. 부엌 한 구석에 제 밥상이 따로 차려져 있었습니다. 식은 밥, 식은 국, 식은 반찬들. TV에서는 가족 예능 프로그램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화목한 가족들이 함께 여행을 가고, 함께 요리를 하고, 함께 웃고, 저는 혼자 식은 밥을 먹으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언제부터 이 집에서 투명인간이 되었을까? 그날 밤 잠들기 전에 미영 선생님의 따뜻한 손길이 계속 생각났습니다. 어머니 손이 참 고우세요. 그 한마디가 비닐장갑에 짓눌려 있던 제 자존심을 조금이나마 일으켜 세워주었습니다. 한 달이 지난 어느 저녁, 온 가족이 모처럼 함께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큰아들 부부, 작은아들 부부, 그리고 저. 오랜만에 가족 식사였지만 분위기는 살얼음판 같았습니다. 엄마, 요즘 센터는 잘 다니시는 거죠? 큰아들이 물었지만 저를 쳐다보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밥을 먹으며 건성으로 묻는 것이었죠. 응, 잘 다니고 있어. 다행이네요.
거기서 점심도 주고 하니까 편하시죠? 편하다. 그 말이 왜 그렇게 서럽게 들렸을까요? 마치 우리가 신경 안 써도 되니까 편하다는 말처럼 들렸거든요. 그때였습니다. 제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탁 하고 끊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서러움과 분노가 갑자기 폭발하듯 솟구쳐 올랐습니다. 정신이 흐릿해지면서도 동시에 너무나 선명한 이상한 감정이었죠. 너희들이 내 밥에 뭘 넣었지? 제 입에서 갑자기 이상한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네,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며느리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독약? 독약을 넣었어. 나를 죽이려고. 저는 갑자기 밥그릇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는 이 나쁜 놈들, 어미를 죽이려고 해. 쾅! 밥그릇이 식탁에 내리쳐졌습니다. 하얀 쌀밥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밥알이 큰아들의 얼굴에 붙었고 며느리의 머리카락에 걸렸고 작은 아들의 셔츠에 달라붙었습니다. 국그릇도 엎어졌습니다. 뜨거운 된장국이 테이블을 타고 흘러내렸고 며느리가 비명을 지르며 일어섰습니다. 아, 뜨거워. 반찬 접시들이 바닥으로 떨어져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김치 국물이 하얀 벽지에 튀었고 멸치볶음이 거실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그리고는 정적? 무서운 정적이 흘렀습니다.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큰아들의 얼굴에 붙은 밥알이 천천히 흘러내렸습니다. 작은 며느리는 입을 벌린 채 저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정적이 얼마나 길게 느껴졌는지 1분이 1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머니, 큰아들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분노와 절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못하겠습니다. 작은 아들이 한숨을 쉬며 일어섰습니다. 형, 119 불러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면 그냥 정신병원이라도. 그때 제가 갑자기 정신이 든 것처럼 말했습니다. 내가 왜 이러지? 미안해. 저는 떨리는 손으로 흩어진 밥알을 주우려 했습니다. 내가 치울게. 내가 다 치울게. 하지만 며느리가 제 손을 뿌리쳤습니다. 어머니, 그만하세요. 제발 그만 좀 하세요. 며느라이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분노의 눈물인지 절망의 눈물인지 그날 밤 저는 죄책감에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정말 미쳐가는 건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진짜 치매가 아니라 쌓이고 쌓인 서러움이 폭발한 것이었다는 걸. 하지만 동시에 이것이 제게 필요한 연극의 시작이 될 수도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새벽 3시, 저는 조용히 일어나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그리고는 현관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미안하다. 너희들에게 짐만 되는 것 같아서 차라리 내가 사라지는 게. 11월의 차가운 새벽 공기가 폐를 찔렀습니다. 슬리퍼 차림으로 나온 터라 발가락이 곧 얼어붙을 것 같았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저 발길 닿는 대로 걸었습니다. 한강다리가 보였습니다. 다리 위에 서서 아래를 내려다봤습니다. 검은 물결이 소용돌이 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뛰어내리면 모든 게 끝나겠지? 하지만 그때 순찰 중이던 경찰차가 제 옆에 멈췄습니다. 할머니, 이 시간에 여기서 뭐 하세요? 젊은 경찰관이 차에서 내려다가 왔습니다. 저는 혹시 댁이 어디세요? 가족 연락처 있으세요? 경찰관이 제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는 큰아들에게 전화를 했죠. 30분 후 큰아들이 도착했습니다. 잠옷 위에 패딩만 걸친 모습이었습니다. 머리는 산발이었고
얼굴은 피곤함으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어머니, 도대체 왜 이러세요? 그가 소리쳤습니다. 경찰관 앞이라 그런지 곧 목소리를 낮췄지만 그 눈빛은 차갑기 그지없었습니다. 정말, 정말 우리가 그렇게 못해드렸어요? 먹여주고, 재워주고, 센터도 보내드리고, 뭐가 더 필요하세요? 그리고는 작게, 하지만 제 귀에는 너무나 크게 들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제발 좀, 제발 좀 죽은 듯이 있어주면 안 돼요? 죽은 듯이. 그 말이 제 가슴에 대못처럼 박혔습니다. 아, 나는 이미 이 집에서 죽은 사람이구나. 다만 아직 숨만 쉬고 있을 뿐인.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그래, 내가 정말로 미친 척을 해야겠다. 더 심하게, 더 끔찍하게. 그래야 너희가 죄책감 없이 나를 버릴 수 있을 테니까. 그것이 제가 자식들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랑하는 자식들이 어미라는 짐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제가 먼저 괴물이 되어주는 것. 그것이 2024년 대한민국에서 한 어머니가 선택한 마지막 사랑법이었습니다. 2024년 12월 28일 금요일 아침 9시. 어머니, 짐 다 쌌어요? 준이가 제 방문을 열며 물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평소보다 밝았죠. 오늘이 해방의 날이라는 걸 애써 숨기려 했지만 눈빛은 거짓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응, 다 쌌어. 작은 여행 가방 하나. 75년 인생이 그 안에 다 들어갔습니다. 형, 차 뺐어. 가자. 민수가 현관에서 재촉했습니다. 거실을 지나며 저는 마지막으로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50년을 산 집, 벽에 걸린 가족 사진들, 제가 수놓은 벽걸이, 낡은 소파, 부엌의 찬장. 안녕, 내 집아. 나 없어도 잘 있어라. 현관에서 신발을 신으며 저는 일부러 크게 소리쳤습니다. 싫어. 안 가. 집에 있을 거야. 어머니, 제발. 오늘은 좀 협조해 주세요. 영희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니야. 너희가 날 버리려고 하는 거 다 알아. 제가 현관문을 붙잡고 버티자 준이와 민수가 제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어머니, 그러지 마세요. 이웃집 문이 열리고 사람들이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아, 저희 어머니가 치매가 있으셔서. 준이가 급하게 설명했습니다. 이웃들의 동정 어린 시선, 혀를 차는 소리, 수군거림. 그 모든 것이 제가 의도한 연극이었지만 가슴 한구석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차에 올라타자 준이가 시동을 걸었습니다. 어머니, 안전벨트 매세요. 민수가 뒷좌석에서 제 벨트를 매주었습니다. 마치 죄수를 호송하듯 도망가지 못하게 단단히 고정시키는 느낌이었죠. 차가 출발했습니다. 동네 골목을 빠져나가며 저는 차창 밖을 봤습니다. 40년 전 이 동네에 처음 이사 왔을 때가 떠올랐습니다. 준이가 5살, 민수가 3살. 두 아이 손을 잡고 이 골목을 걸으며 우리 여기서 행복하게 살자고 했었죠. 구멍가게 할머니가 문 앞을 쓸고 계셨습니다. 저를 못 본 척 하셨지만 눈가가 붉어진 걸 봤습니다. 안녕 할머니. 나 이제 가요. 차는 큰 길로 나왔습니다. 아파트 단지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마다 창문마다 빨래가 걸려 있고 베란다엔 화분들이 놓여 있었죠. 평범한 일상의 풍경. 제가 다시는 누릴 수 없는 일상. 어디로 가는 거니? 제가 물었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여행 가는 거야? 온천 가는 거야? 여전히 침묵. 그들은 제가 정말 치매에 걸렸다고 믿고 싶어 했습니다. 대답하면 대화가 이어질까봐 두려워하는 것 같았죠. 30분쯤 지났을까 정적을 깨고
라디오에서 경쾌한 광고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이번 겨울 가족과 함께 따뜻한 온천 여행 어떠세요? 3대가 함께하는 효도 관광. 지금 예약하세요. 행복한 가족의 웃음소리가 차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준이가 황급히 라디오를 껐습니다. 다시 찾아온 침묵. 그 침묵이 소음보다 더 시끄러웠습니다. 형, 그냥 노래라도 틀까? 아니, 그냥 가자. 그들은 어떤 소리도 듣고 싶지 않은 겁니다. 자신들의 양심을 찌르는 소리라면 무엇이든. 차창 밖으로 한강이 보였습니다. 강이다. 물이야. 제가 일부러 어린아이처럼 소리쳤습니다. 네, 어머니. 한강이에요. 민수가 마지못해 대답했습니다. 나 물놀이 하고 싶어. 어머니, 지금은 겨울이라 추워요. 싫어. 물놀이 할 거야. 제가 계속 떼를 쓰자 영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니, 요양원 가면 따뜻한 목욕탕도 있고 맛있는 것도 많이 있어요. 요양원. 그 단어가 나오자 차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말실수를 한 영희가 입을 다물었고 준이가 백미러로 제 표정을 살폈습니다. 하지만 저는 모른 척했습니다. 목욕탕? 나 목욕 좋아해. 다시 안도의 한숨들. 1시간쯤 달렸을까요? 차는 인천의 한 야산 기슭에 도착했습니다. 실버하우스라는 간판이 보였습니다. 회색 건물이 마치 거대한 콘크리트 관처럼 서 있었죠. 다 왔어요, 어머니. 준이가 시동을 끄며 말했습니다. 여기가 어디야? 어머니가 지낼 곳이에요. 좋은 곳이에요. 차에서 내리자 찬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건물 입구에는 흰 가운을 입은 직원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박순자 어르신 맞으시죠? 어서 오세요. 간호사가 휠체어를 가져왔습니다. 저는 걸을 수 있는데. 규정이에요, 어르신. 편하게 앉으세요. 휠체어에 앉는 순간 저는 정말로 환자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아니, 이제 정말 버려지는구나 싶었죠. 저희가 서류 작성하는 동안 어머니는 먼저 방에 가 계세요. 준이가 서둘러 말했습니다. 마치 하루라도 빨리 저를 맡기고 싶은 것처럼. 복도를 지나며 다른 방들이 보였습니다. 열린 문틈으로 보이는 노인들. 누군가는 혼자 중얼거리고 누군가는 벽을 보고 앉아 있고 누군가는 천장만 바라보고 누워 있었습니다. 저것이 내 미래구나. 제 방은 201호. 6평 정도의 작은 방. 침대 하나, 옷장 하나, 작은 탁자 하나. 여기가 어머니 방이에요. 깨끗하죠? 간호사가 친절하게 설명했지만 저에게는 감옥처럼 보였습니다. 창밖으로는 산이 보였습니다. 철조망이 쳐진 산. 저 철조망은 왜 있어요? 아, 어르신들이 길 잃으실까 봐서요. 안전을 위해서예요. 안전. 그들은 늘 안전을 말하지만 사실은 가두는 거죠. 잠시 후 준이와 민수가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저희 이제 가볼게요. 벌써요? 30분도 안 있었는데. 벌써 가니? 네. 회사에 일이 있어서. 준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처음으로 비닐장갑 없이 잡았지만 그 손은 차가웠고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여기서 잘 지내세요. 한 달에 한 번씩 올게요. 한 달에 한 번. 그 약속도 지켜질까요? 그래. 가거라. 제가 담담하게 말하자 오히려 그들이 당황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괜찮으세요? 괜찮아. 가. 그들이 나가고 문이 닫혔습니다. 복도에서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엘리베이터 소리. 그리고 완전한 정적. 저는 창가로 가서 밖을 봤습니다. 주차장에서 준이의 차가 빠르게 빠져나가는 게 보였습니다. 뒤돌아보지도 않고 그 차 뒤로 먼지가 일었다가 가라앉았습니다. 마치 제 인생처럼. 안녕,
내 아들들아, 이제 너희는 자유야.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습니다. 낯선 천장, 낯선 냄새, 낯선 소리들. 옆방에서는 누군가 계속 엄마 엄마를 부르고 있었고 복도에서는 발걸음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곳이 내가 죽을 곳이구나.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했습니다. 더 이상 연기하지 않아도 되니까. 더 이상 미친 척하지 않아도 되니까. 더 이상 자식들의 한숨 소리를 듣지 않아도 되니까. 그렇게 제 마지막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요양보호사의 차분한 목소리가 들립니다. 여러분, 여기까지가 제가 3년 동안 모셨던 박순자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어르신은 요양원에 입소하신 지 6개월 만에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 저에게 봉투 하나를 건네셨죠. 선생님, 이거 내가 죽거든 우리 애들한테 전해주세요. 그 안에는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자식들에게 쓴 마지막 편지였죠. 사랑하는 내 아들들아, 며느리들아. 내가 떠난 후에 이 편지를 읽고 있겠지? 먼저 미안하다. 너희들을 그렇게 힘들게 해서 벽에 똥칠하고 밥상 없고 소리 지르고. 그런데 말이다. 엄마가 고백할 게 있어. 나는 정신이 멀쩡했단다. 그래, 다 연기였어. 너희가 죄책감 없이 나를 보낼 수 있도록 내가 먼저 괴물이 되기로 했던 거야. 너희가 어머니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보냈다고. 스스로 위로할 수 있도록 말이다. 준아, 내가 비닐장갑 끼고 나를 만질 때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아니? 하지만 이해한다. 늙고 병든 부모를 돌보는 건 정말 힘든 일이니까. 민수야, 내가 한 달에 한 번만 오겠다고 했을 때 사실 안도했단다. 매주 억지로 와서 힘든 표정 짓는 것보다 한 달에 한 번 편한 마음으로 오는 게 낫겠다 싶었어. 며느리들아, 너희가 나를 힘들어한 거 다 안다. 나도 시어머니 모시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거든. 그러니 원망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동안 참아줘서 고맙다. 혹시 너희가 죄책감을 느낀다면 제발 그러지 마라. 이게 내가 선택한 사랑이었어. 너희를 자유롭게 해주는 것. 그게 내가 마지막으로 너희에게 줄 수 있는 선물이었단다. 그리고 하나 더. 나중에 너희도 늙으면 알게 될 거야. 자식에게 짐이 되는 것보다 더 무서운 건 자식에게 미움받는 늙은 부모가 되는 거라는 걸. 그래서 나는 미리 떠나기로 했어. 너희 마음속에 그나마 조금이라도 엄마에 대한 좋은 기억이 남아있을 때. 준아, 민수야. 엄마가 정말 미쳤다고 생각하지? 그래, 맞아. 나는 정말 미쳤었어. 하지만 치매로 미친 게 아니라 너희를 사랑하는 마음에 미쳤던 거야. 제발 싸우지 말고 잘 살아라. 형제끼리 우애 있게. 부부끼리 사랑하며. 그리고 나중에 너희가 늙었을 때 너희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도록 미리미리 준비해 두렴. 요양보험도 들고 치매보험도 들고 무엇보다 건강관리 잘하고. 마지막으로 사랑한다. 내 아들들아. 태어나줘서 고맙고 내 자식으로 살아줘서 고맙다. 이제 편히 쉬러 간다. 너희도 이제 죄책감 갖지 말고 편히 살아라. 사랑한다. 내 아들들아. 2025년 6월 15일 천국 문턱에서 엄마가 편지를 받은 자식들은 그 자리에서 무너져 울었습니다. 엄마, 엄마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이미 늦었죠. 어르신은 이미 하늘나라로 가신 후였으니까요. 이 영상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알림 설정을 눌러주세요. 우리 사회가 꼭 알아야 할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부모님께 이 영상을 보내드리는 것도 작은 효도가 될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비단 박순자 어르신만의 이야기일까요?
아닙니다. 제가 10년 동안 요양보호사로 일하면서 본 수많은 어르신들이 비슷한 선택을 하고 계십니다. 자식들에게 미움받지 않기 위해 일부러 치매인 척하는 어르신, 빨리 죽고 싶어서 약을 안 드시는 어르신, 요양원비가 아까워할까봐 아파도 참는 어르신. 이것이 2025년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박순자 어머님은 다시 태어나면 자식들을 덜 사랑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너무 사랑해서 헤어짐이 너무 아팠다고요. 여러분, 지금 휴대폰을 들어 부모님 사진을 한번 봐주세요. 혹시 사진 속 부모님은 웃고 계신가요? 우리는 부모님이 늙어가는 게 슬픈 걸까요? 아니면 짐이 되는 게 무서운 걸까요? 효도는 거창한 게 아닙니다. 오늘 저녁 부모님께 전화 한 통 드리는 것. 식사하셨어요? 묻는 그 짧은 안부. 그거면 됩니다. 더 늦기 전에 부모님이 스스로 괴물이 되기로 결심하기 전에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주시길 바랍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부모님을 모시고 계신 분이 있다면 오늘 한 번만이라도 부모님 손을 잡아드리세요. 비닐장갑 말고 맨손으로요. 어머니 손이 참 고우세요라고 한마디 해드리세요. 그리고 혹시 부모님이 실수를 하시더라도 괜찮아요라고 말씀드리세요. 왜냐하면 그분들도 여러분이 어렸을 때 똑같이 해주셨으니까요. 그리고 중장년 시청자분들께 드리는 말씀. 준비 없는 노후는 재앙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준비하세요. 재산 정리는 정신 멀쩡할 때 하세요. 유언장도 미리 써두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건강 관리하세요.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는 것. 그것도 사랑입니다. 하지만 자식들도 기억해 주세요. 부모님이 짐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짐스럽게 만드는 겁니다. 부모님이 늙어서 추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추하게 보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박순자 어르신이 돌아가시기 전날 마지막으로 제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선생님, 우리 애들 나쁜 애들 아니에요. 그저 살기 힘들어서 그런 거예요. 이 험한 세상에서 부모까지 돌보기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 이해해 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태어나도 그 아이들 엄마로 태어나고 싶어요. 그리고 다시 태어나면 이번에는 덜 사랑할 거예요. 너무 사랑하니까. 이별이 이렇게 아픈 거잖아요. 엄마, 다음 생에는 내 딸로 태어나줘. 내가 아주 많이 사랑해 줄게. 한 번도 비닐장갑 끼지 않고 맨손으로 안아줄게. 여러분,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아직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을 때 꼭 표현하세요. 왜냐하면 어느 날 갑자기 더 이상 그 말을 들어줄 사람이 없을 수도 있으니까요. 부디 여러분 모두 후회 없는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박순자 어르신, 이제 편히 쉬세요. 그곳에서는 더 이상 미친 척 안 하셔도 됩니다. 이상 요양보호사 김미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는 픽션이지만 누군가에게는 현실일 수 있습니다. 당신의 부모님은 오늘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엄마 미안해. 그리고 사랑해.